말이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주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좋은 것들은 기억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잊음으로써 자신을 지킨다고 하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좋지 않은 것들, 잊지 말아야 하는 기억들을 통해 다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역민들의 속사정과 아픔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이영석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인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5.18에 대한 왜곡 폄훼 세력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방조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아내고 또 징치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학술적인 그리고 또 제도적인 논의들이 오늘 이 공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또 기대를 합니다. 모욕죄와 사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와 집행관문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모두 다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은 기소는 할 수 있지만은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는 체계적인 정당성 차원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처벌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유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는 김남진 박사께서는 유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하는 것보다는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해 명문화해서 개정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 이런 지금 벌죄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5.18 유공자 명단을 까라는 주장으로 집회를 개최하여서 왜곡하는, 조롱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인, 비방, 애곡, 날조 행위 이 금지를 좀 적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욕과 폄훼 금지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행위 금지 이외에 모욕과 폄훼를 넣자라고 지금 하고 계신데요. 모욕과 폄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있는데, 이 모욕죄는 사실은 재판에 가서도, 법원에 가서도 모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잘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형법학자로서는 볼 때 굉장히 모호한 규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인, 비방, 왜곡, 날조 이렇게 조금 더 특정된 것 이외에 모욕까지 넣게 되면, 거기다가 유법성 조각사유도 없으면 정말로 어느 대부분의 발언이 이 법에 대해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넣을 수는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시비가 돼서 아마도 법 통과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저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유법성 조각사유는 반드시 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벌의 당위성에 있어서는 그게 필요 없겠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서 완충제로서 우리가 헌법상 이론으로는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이 가치와 명예보호와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헌법적으로는 규범주화적으로 해석하자고 합니다. 규범주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완충제가 저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보다 많은 의원들의 찬성과 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또 그 중립지역에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서 호소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는 좀 독일형법과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규정하면 좋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9일 마침내 5.18 왜곡 처벌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74인, 반대 31인, 기권 20인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작한 평범한 은행원 생활. IMF 경제 대란 속에서 동료들을 위해 앞장섰고 깊게 새긴 민주주의 정신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때론 풀뿌리 정치인으로, 때론 경험 많은 경제 전문가로, 오랫동안 지역에서 다진 정치 이력으로 원외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오르기까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누구보다 국민의 힘을 알기에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꿈을 꾸는 정치인 이형석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저희 의원님은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고요. 리더십과 업무 추진력이 대단히 뛰어나십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의정 활동이라든지 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이시고 그로 인해서 실천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직원들의 경조사라든지 복지 등을 항상 챙기려고 노력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이 워라밸이 좀 충실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과 소통으로 광주와 함께 성장한 광주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이형석 국회의원.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이형석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좀 근황이 어떠십니까? 네, 뭐 1월 달에는 지금 회기가 이제 1월 8일 날 끝나서 네. 지금 조금 휴식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 챙기고 있고요. 네. 좀 바쁜 이제 나날도 보내고 계시죠? 뭐 2월 달 회기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좀 긴 시간을 저희에게 시간을 또 내주셨습니다. 당연히 CMB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민들께서 굉장히 의원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의원님과 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의원실을 완벽하게 개방해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저희 836호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의원님 먼저 인터뷰에 앞서서 손 네. 소독부터 진행하고 그러시게요.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때문에 예방을 철저히 하십시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5일 국회의원 이형석입니다. 하나, 둘, 셋. 의원님 사무실에 굉장히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바로 예. 이제 업소용 냉장고였던 것 같은데 그게 여기 왜 있는 건가요? 업소용은 아니고요. 이제 특정 음료업체 냉장고인데요. 네. 과거에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할 때 네. 국회에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서 일을 이렇게 업무를 볼 공간들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회의실을 무등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무등사랑방처럼 우리 광주전당 공무원들에게 개방하는 오픈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신 이제 사무실만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거기서 일하시면서 음료도 자연스럽게 드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냉장고를 하나 임대했습니다. 임대해서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커피부터 다양한 음료들을 지금 채워놨죠. 네, 그래서 좀 특이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의원님의 어떤 그 배려심이 좀 돋보이는데 이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긴장도 좀 풀 겸 재밌는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요즘 아이돌들이 자주 하는 인터뷰라고 합니다. 바로 5자 인터뷰입니다. 제가 5자로 질문을 하면 의원님께서 5자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소개 좀 부탁. 어떻게 5자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얼짱 이형석입니다. 와. 얼짱 이형석 이렇게 하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뭐 했어? 집에서 푹. 집에서 푹? 이게 어렵네. 문 좀 열게. 더워지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네, 진땀 빼고 계신데 다음 바로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주량은 얼마? 소주 5. 아니다.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소주 1-2병. 소주 한두 병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인상 어때? 매우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의원님과 좀 센스 있는 답변에 놀라면서 오늘 토크 한번 기대해 볼 텐데요. 저희가 좀 의원님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이렇게 좀 담아왔습니다. 예. 하나씩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 과연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평범한 은행원입니다. 평범한 은행원. 네, 저 상의 좀 벗고 네, 해도 좋습니다. 되죠?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5자 그 인터뷰가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순간적인 기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계속 인터뷰를 이어가자면 의원님께서 근무하실 때, 이제 은행에 근무하실 때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87년에 입사했는데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 이야기를 하자면 입사해서 첫 겨울이었어요. 겨울이고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은행은 이제 9시 반에 문을 여는데 대개 업무는 직원들이 8시나 8시 반까지 나와서 업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매일 보안 당번자가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안 키를 가지고 퇴근을 하죠. 근데 하필이면 제가 보안 담당한 날, 그 전날 저녁에 이제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이 있었고 늦잠을 잔 겁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아득하니 새벽 9시 정도 됐는데 막 문 뜯는 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총각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멀리서 눈을 딱 떴는데 그때가 9시 10분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 겨울에 추리닝만 입고 달리기 시작했죠. 집에서 당시 은행까지 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10분 이제 이내에 도착을 해서 도착하니까 9시 25분. 근데 다 직원들은 나와 있잖아요. 그쵸. 또 일부 그 거래처 어르신들은 일찍 나오십니다. 일부 거래처 손님들도 밖에서 그 추운데 겨울에 기다리시고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셨겠는데요. 그렇게 좀 평범하게 은행을 다니시다가 이 10년 차가 되던 해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이게 좀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입사했던 이제 87년 이 당시가 노동계에 대투쟁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의 노동조합들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 억눌려 있다가 이제 87년에 새롭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기였죠. 그때 이제 저희 광주은행도 그 전까지는 은행에 노조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간선제로 이렇게 선출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80년 학번이기 때문에 이제 늘 학교 다닐 때 운동을 했던 그런 또 투쟁을 했던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고 그 이제 직선제 투쟁의 선봉에 이제 서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게 동참하고 제가 그 직선제 초대 노조위원장인 사무국장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입사 3년 차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노동조합 간부 이제 직을 맡아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87년 입사하고 노조위원장이 96년에 됐으니까 9년 차에 이제 노조위원장에 취임을 하게 되죠. 이 노조위원장을 계기로 광주광역시 의회 이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돌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정치에 입문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왜 하신다고 하실까요? 은행도 굉장히 힘들어요. 은행에도 근무해 보시면 뭐 실적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은행 내에서 근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
장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은행이라는 직장은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직장이 될 테고 대신 또 정치라는 이쪽의 분야는 4년마다 선거라는 그렇죠. 그런 선거를 통해서 또 유권자들의 검증을 받아야 되고 저도 몇 번의 낙선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낙선하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죠. 장단점은 있지만 저가 좀 이렇게 섬세하지 못해서 은행 업무에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봐서 과감하게 네.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원님의 뭐 이런 의지들 때문인가요? 새로운 기회들이 좀 연이어서 찾아오는데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뽑아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키워드가 또 들어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 전국 최연소 의장입니다. 예. 의원님은 제가 만나본 그 어떤 분들보다 좀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국 최연소 광역의회 회장입니다. 이 최연소라고 하면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만으로는 39이었고요. 네, 이제 40에 광역시도의 의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나이에 한 것으로 그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장에 당선되고 나니까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가 당시에는 16개 시도, 세종시가 없었으니까 16개 시도 협의회가 서울시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 사무처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15년을 앞당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0 나이에 제가 의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파격적으로 광주시의회 의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좀 최연소 의장의 그 소임을 다하고 바로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통령님하고 인연은 저는 이제 2001년, 2002년 이때 뭐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제가 대통령을 막 도와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못했고 그 당시에 저희 이제 그 민주당의 후보는 노무현 후보였습니다. 대선 후보가 200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노무현 후보가 되고 나서 당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그런 후단협이라는 게 생겼어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를 단일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거기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저희 당의 후보 노무현을 지켜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때 광주에 오시면 적극적으로 모시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소개하고 했던 역할들 좀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 사회조정 3비서관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 진행하셨을까요? 이제 지금도 시민사회 수석실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데 사회조정 1비서관은 종교 담당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제 사회조정 2비서관이 수도권의 전반적인 갈등 조정하는 그리고 제가 맡은 사회조정 3비서관은 충청권 이남의 사회적 갈등이나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고서를 꾸려서 대통령한테 건의드리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당시 그 비서관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또 있을까요? 제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행사가 저희 지역에 있었어요. 무안 국제공항 있지 않습니까? 무안 국제공항에서 광주까지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마지막 행사가 있어서 그때 이제 대통령 모시고 행사했던 게 이게 이제 임기 내 마지막 행사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2012년에는 광주 경제를 좀 진두지휘하는 경제 수장으로 활약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때 지역 경제와 뭐 정치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98년도에 광주시의회에 진출해서 2번의 시의원하고 의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간 광주시의회 경험을 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란 영역은 또 제가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2012년도에 마침 가운데 시장님께서 이제 부시장 제안을 하셔서 2년 동안 광주시 부시장을 하면서 새롭게 또 광주시 행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었고요.
또 많은 공무원들하고도 또 다양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제가 정말 많이 공부했던 시기가 경제부시장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당시 경제부시장 시절 성공 사례들 자랑 좀 해주시죠. 제가 자랑할 것은 아니고 이제 시장님이 하신 일들인데 뭐 크게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 노사 상생형 모델 해가지고 광주형 일자리에서 지금 네. 추진하고 있는 GGM이라는 자동차 공장이 들어섰잖아요. 네. 광주에. 그곳이 지금 빅그린 산단입니다. 광주에. 네. 그 빅그린 산단을 그때 제가 부시장 때 추진해서 네.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고요. 특히 이제 광주가 전남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나주에. 그 이제 한전이 거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가장 큰 공기업이. 네. 그래서 부시장 할 때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그 전기연구원이 창원에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창원에 가서 분원을 하나 좀 만들자. 본원이 오면 좋겠지만 광주로 네. 또 창원시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대신 한전이 나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에 전기연구원 분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한 서너 번 방문했을 겁니다. 창원을 가서 전기연구원 원장님 만나서 설득하고 그리고 부지는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지금 아마 작년에 전기연구원 분원이 광주에 생겼을 네. 거예요. 예, 예. 좀 별거 없다고 이게 좀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또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한데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예. 네, 세 번째 번째는 키워드입니다. 저도 긴장됩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 가시밭길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보면 굉장히 탄탄대로에도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면에는 굉장히 힘든 고비들이 있으셨다고요. 예. 2002년에는 광주시의회 의장을 했잖아요. 네. 아까 제가 최연소 의장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2007년에는 청와대 비서관을 했었고 2012년에는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네. 했습니다만 그 중간중간에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2006년에 이제 제가 시의회의장을 마치고 2004년에 마치고 2006년에 광주시 북구청장을 도전을 했었어요. 네.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이라는 당명으로 후보가 됐고 북구청장에 도전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이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전패를 합니다. 거의 네. 전국에서.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때 낙선을 하고 그때부터 좀 힘든 과정이 있었죠. 다행히 이제 2007년에 비서관으로 갔습니다만 2010년에 다시 북구청장 재도전했는데 이제 그때는 본선도 아니고 경선에서 또 현 구청장한테 지는 그런 또 아픔이 있었고요. 2012년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을 했었는데 실패를 했었고 2016년에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을 했고 그때 이제 또 당선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국민의당 바람이 그때도 갑자기 또 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선거에 낙선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사전 오기 인생 예. 네 번 도전을 했는데 예. 2번 경선에서 2번 지고 본선에서도 2번 지고 다행스럽게 이제 지난 2020년에는 예, 국회의원 선거에 성공을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오랜 도전의 시간 동안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먼저 예, 주변 사람들 가장 가족들한테 가장 미안한 게 이제 초창기부터 정치를 하신 분들하고는 좀 저는 틀리잖아요. 은행원으로서 셀러리맨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정치란 영역에 왔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이렇게 출마하는 과정에 보면 출판 기념회나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부모님들 계시는데 이제
위에 올라가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평범한 은행원으로 살았으면 부모님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기면 좋은 기쁨이 될 텐데 낙선하면 또 아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꾸 시련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크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정치를 하다 보면 친구들 그리고 또 도와주신 옆에 주변에 그렇죠. 많은 지인들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낙선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제일 미안하죠. 그분들은 늘 기대를 갖고 도와주고 했는데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 인덕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 정치할 때 같이 했던 분들이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모든 분들이 저 주변을 떠나지 않고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거의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그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별명 중에 한 지인분이 붙여주신 별명인 것 같은데 바로 미스터 노말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다고 해요. 어떤 충격이나 아픔이 있어도 좀 묵묵하게 일관하신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를 많이 맞아서 그렇겠죠. 매를 많이 맞아서 당금질이 많이 돼 있어서 큰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맷집이 좀 늘었다라고 할까요? 그나마 낙선의 아픔들이 많아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저 성격이 조금 낙천적입니다. 될 수 있으면 크게 낙담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자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미스터 노말이 붙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밝음이 저에게도 많이 느껴지는데 결국 선거가 끝난 후에 혼자 당에 남아서 이 초토화된 텃밭을 또 다시 가꾸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저희들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이계호 국회의원 한 분만 당선이 되고 18개 중에 17개에서 다 떨어졌어요. 선거가 들어갈 때는 그렇게 지역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녹색 바람이 불고 국민의당 바람이 불면서 저희들이 완벽한 패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어디 가서 민주당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음 또 대통령 선거, 이 정치라는 영역은 정권을 잡아야지만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을 다시 살려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 고민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까지도 이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16년에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게 된 게 시당위원장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파편화된 민주당을 다시 추스려내야 되겠다 싶어서 시당위원장이 출마를 하고 8월 달에 제가 이제 시당위원장이 당선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때 웃으면서 그랬어요. 선거해갖고 처음 이겼네.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이제 바닥부터 뛰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을 하셨던 고모님들, 어르신들 일일이 찾아뵙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시당을 다시 이제 추스린 거죠. 추스리고 그 무렵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이 이제 표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2017년 3월 대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에 제가 시당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아무래도 뭐 그동안의 정치 이력들이 다져진 것들이 지금의 의원님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느덧 마지막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에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원외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입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 원외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원외 최고위원이 되기도 좀 힘들지만 저는 원외 최고위원을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때도 제가 최고위원을 8개월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해찬 대표 그 체제 시절과는 좀 다른 최고위원 제도였어요. 추미애 대표 최고위원 시절에는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를 둬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최고위원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최고위원을 수행을 했고요. 노인과 여성과 청년 이 세 분야는 선출해서 최고위원을 하시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총 8분의 최고위원들이 이제 계셨는데 광주 전남북이 이제 세 군데가 한 권역으로 호남 권역으로 해서 그 최고위원이 끝나고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 또 당 대표 선거가 있어서 2018년 8월 달에 이해찬 대표님이 이제 출마를 하셔서 대표로 나오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이해찬 대표님과 인연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래된 인연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이해찬 대표의 선거 본부장을 맡아서 이제 호남 선대 본부장 맡아서 뛰었죠. 뛰고 대표가 되시고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도 안 됐을 텐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최고위원을 좀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 최고위원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짧게 했고 이번에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때는 대표 선출할 때 최고위원 5명을 뽑았어요. 뽑고 대신 이제 지명직으로 2명을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 자리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를 지명을 해주셨고 하나는 이제 지금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되셨습니다. 노동계 이수진 의원이 최고위원 하게 됐죠. 네, 이렇게 최고위원을 지내시다가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셨어요. 각오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2020년 지난번 총선은 저 어떤 인생의 그런 이제 이렇게 궤도로 봤을 때는 마지막 선거에 도전이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저 옆에 도와주신 분들한테 이제 면목이 없잖아요. 뭐 수차례 떨어져서 그래서 이번에 지면 이제 저분들도 나 안 도와줄 것 같다.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작년 선거는 제가 도전을 했었고요. 그만큼 굉장히 각오가 남달랐던 그런 21대 총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건지 초선 의원임시에도 불구하고 성과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수가 벌써 8건이 된다고 하는데 가장 좀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공을 들이셨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를 제가 처음에 지원을 했던 것 자체도 5.18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좀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그것은 제가 민주당의 5.18 40주년 특별위원장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80학번이거든요. 80년 5월을 광주에서 대학 1학년 때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5.18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이 됐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진상조사위가 출범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제가 1호 법안으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21대 국회에서 공청회도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법률 공청회는. 제가 6월 16일 날, 6월 1일 날 저희들이 이제 개원을 했잖아요. 근데 2월 16일 날 제가 5.18 공청회, 5.18 역사왜곡 처벌법 공청회를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저 나름대로는 그런 소명감을 갖고 법률안을 준비했어요. 다행스럽게 지난번 정기국회 때 이제 통과가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원님의 좀 짬을 내서 인터뷰를 좀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 일정들도 저희 국회 24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이형석 국회의원의 질의. 여태껏 광주광역시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었다고요? 이 운전면허 시험장이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현황을 한번 봐보시죠.
15개 시도에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는데 광주광역시만 20년 넘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은 나주까지 가기가 전남 나주까지 가기가 불편하니까 운전면허 학원에서 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태를 봤더니 2018년에는 4만 3천 명이, 2019년에는 4만 8천 명이, 약 85%가 전부 면허 학원에서 땁니다.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따면 비용이 약 6만 9천 원밖에 안 드는데 이게 이제 학원에서 따다 보니까 54만 6천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이 돈 1년만 계산해도 수백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주 시민들은 이 면허 시험장 신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저희들도 광주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오래된 정치 경력, 지역 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광주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했죠. 때로는 풀뿌리 정치인으로, 때로는 잔뼈 굵은 전문가로 광주의 발전에 헌신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과연 그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의원님, 이번에는 지역구 현안과 또 민주당 내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단 리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의원님께서는 은행원 출신이시고 또 광주의 이제 경제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셨잖아요. 그 경제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어디든 다 어렵겠지만 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 광주 시민들 이제 아이들의 일자리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미래의 성장 동력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광주는 크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광주시가 다행스럽게 AI 집적화 단지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이 지역 수건 사업들을 하나씩 푸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수건 사업들을 푸는 것을 그때 다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지정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24조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광주는 그때 당시에 SOC 사업이 아닌 R&D 사업을 신청을 해서 AI 집적화 단지가 광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연계된 가장 선도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AI를 얼마만큼 이제 집적화 시켜내느냐 이게 이제 광주의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이 지금 광주에 처음 1호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광주형 일자리인데 그때 그 일을 추진하면서 들어보니까 1998년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자동차 제조업 생산 공장이 새로 들어서 서는 거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 국내의 새로운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리쇼어링 기업도 생기는 거고 리턴 기업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잘 성공시켜내느냐 이게 또 광주의 새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K-뉴딜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심이 제가 볼 때는 그린 뉴딜 사업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고, 특히 광주 전남북이 이 그린 뉴딜 사업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지 역할을 한다. 여기에 지금 에너지밸리가 조성되는 한전 때문에 에너지밸리가 조성되는 여건이 있고 그리고 서남이안 벨트가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축으로 우리 광주의 발전 방향은 만들어가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좀 광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역구에 대한 소개를 또 부탁을 안 드렸습니다. 지역구 소개 좀 해주시죠. 저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전남에서 가장 큰 유권자가 사시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북구 을에 AI 집적화 단지가 들어올 곳이 북구입니다. 네. 북구이고 또 한편으로는 도농 복합 도시예요. 농촌도 또 끼고 있습니다. 담양 장선과 이제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농 복합 도시고 저는 이제 이 지역에서 시군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향이죠. 제가 졸업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곳이고 또 앞으로 성장 여력도 굉장히 큰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구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광주의 이 동력 어디에서 나올까요? 광주의 동력은 저는 이제 크게 보면 대동정신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한 틀에서는 이제 인권, 민주, 평화의 도시 광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5.18 당시에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모든 공권력이 부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광주 시민들은 어떠한 강력범죄, 뭐 방화, 뭐 은행, 뭐 이런 범죄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 굉장히 선진적 민주의식을 갖고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게 그 일주일간의 기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광주 정신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광주의 큰 에너지, 동력이 앞으로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민들께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을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 먼저 첫 번째 지역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주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어서 광주 시민들이 면허증 취득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주에만 없다고 해서 억울한 마음까지도 들었는데요. 광주에도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이 들어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그 운전면허 시험장이 광주에서 97년에 나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23년간 광주에는 면허 시험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면허 시험을 보려면 나주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장을 1호 공약으로 하고 이걸 추진하면서 일부러 제 비서관을 저희 북구 사무실에서 나주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번 가도록 해봤어요. 근데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네, 그만큼 접근성도 어려운 것이고 시민들이 불편했을 것이고요. 또 면허 시험장이 없다 보니까 대개 광주 시민들이 면허를 일부는 면허 시험장까지 가서 따지만 또 많은 시민들은 면허 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비용 부담이 굉장히 추가됩니다. 지금 1인당 학원에서 면허증을 따려면 약 60만 원 가까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게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시민들께서 면허시험장에 대한 요청이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분들도 왜 광주에 면허시험장이 없죠?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의아해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금년도 예산에 시설계비 20억이 반영이 돼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2023년에는 광주에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장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지역민의 목소리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용봉 IC는 나오는 길만 있고 진입로가 없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용봉 IC 진입로 개설 사업이 언제쯤 진행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정말 무척이나 수건 사업이 많나 봅니다. 이 정말 또 용봉 IC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아마 저를 포함해서 저뿐만 아니고 직전에 국회의원을 저희 지역에서 하셨던 모든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 요구를 가장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이제 작년에 출마했을 때 용봉 IC 진출입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그 북구에 사신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만큼 지역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북구 주민들께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북구에 이제 교통 문제로는 두 가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광주를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딱 차단시키고 있는 게 광주역입니다. 그래서 광주역을 관통해서 남북을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 이게 지금 가장 현안이고요. 그보다도 먼저 지금 또 요청하는 게 지금 용봉 IC가 내려오는 길은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이 진입로를 빨리 만들어 달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큰 민원입니다. 이건 저도 빨리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금년 6월이면 지금 실시 설계는 끝납니다. 실제 끝나서 동광주 IC에서 광산 IC까지 어떤 구간을 먼저 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가 용봉 IC를 집중적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도로공사 그리고 또 국토부 이쪽에 설득을 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용봉 IC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이 발전된 광주가 무척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어디 인터뷰를 가시거나 뭐 이동을 하실 때 찍힌 사진을 보면 늘 이것을 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의 깜짝 코너인데요. 팩트 더 퓨처입니다. 의원님의 가방 속을 좀 구경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뭐 개방하는 건 좋습니다. 제 가방이 좀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체격이 커서. 네, 좋습니다. 네.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방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큽니다. 제가 또 좀 체격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작은 가방을 메면 안 어울린다 그래서 이걸 좀 준비했습니다. 이니셜도 여기 이렇게 그러네요. 표시되어 있고요. 네. 안에도 이렇게 보시면 네, 한번 열어주시죠. 평소에 어떤 것들 갖고 약이 핸드폰, 그리고 약이 또 한 움큼 나옵니다. 예, 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인가요? 제가 좀 혈압이 있어서 아버지도 혈압이 있고 그래서 혈압약 먹고. 의원님들의 약간 공통 소지품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지갑이 들어있고요. 칫솔 치아. 칫솔 치아. 이거 꺼내야 되나요? 네. 손소독제인가요? 이건 이제 그 소독제 있고, 그다음에 이건 선크림. 여름에는 선크림. 그다음에 이건 보습제 손에. 화장품들이 제법 들어 있습니다. 와이프가 챙겨서 놓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저 사실 이 큰 칸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건 지금 개방하기가 좀 그러는데. 뭐가 들어있길래. 아니, 그래도 이렇게 담아놨으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 끝나면 지역구를 내려갑니다. 지역구에서 빨래. 빨래가 들어있군요. 네. 의원님의 친근한 모습 잘 봤습니다. 게을러서 그러죠, 뭐. 제가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원님의 가방까지 한번 봤는데요. 좀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이렇게 빨래까지 들고 다니실 정도로 바쁘시잖아요. 가족분들과 좀 시간 보내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몇 점짜리 남편, 또 몇 점짜리 아빠라고 생각하십니까? 50점 밑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60점? 많은 60점? 점수를 받지 못할 겁니다, 아마. 아무래도 좀 가족분들에게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 있으시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우리 가족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시죠. 저 아내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늘 선거 때 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그동안에 많이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꿋꿋이 짜증내지 않고 옆에서 지켜줘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리고 또 영상 편지는 처음인데요. 감사하다는 그런 고마움의 표시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달해 줬을 겁니다. 이제 이런 고마운 마음들을 이번에는 우리 지역민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영상 편지 말고 이렇게 노래 선물 어떨까요? 의원님 애창곡 있으십니까? 있어요. 어떤 곡 좋아하십니까? 노래를 부르지는 못하지만 듣는 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싱어게인이라는 프로 있잖아요. 그건 애들하고 늘 같이 이렇게 재방송이라도 보고 그러는데 집에서 안치환
노래를 저는 좋아해요. 네. 근데 안치환 노래를 할 수 있을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와. 저를 보호해야 되나요? 좋습니다. 보고해 주시죠.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삶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민들 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좋은 마이크와 밴드가 있으면 훨씬 잘할 수 네. 있는데. 너무 좋은 목소리와 멋진 노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흰 도화지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구민분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4년 후에 나 이영석은 이런 의원으로 기억이 되고 싶다 하는 문구를 한번 적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의원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실까요? 네, 한번 들어주시죠. 선 굵은 신념과 소신의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뭐, 여기 제가 적은 대로, 미스터 노말 네. 불러주신 대로 묵직하게 선 굵은 정치, 그리고 저는 늘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처음에 출발할 때 가졌던 신념, 소신을 지켜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선 굵고 신념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꼭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24시 이형석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자연스럽게 풀어주셔서 좋은 인터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의 앞으로 의정활동 응원하는 의미로 함께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정치 중량감 있는 의정활동 이형석 의원 파이팅!